나의 아버지 이종하. 참 대단한 분이죠. 내 부친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체육관 지을 때 기증하는 걸 보는 배짱. 참 멋있는 양반이에요. 인물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난 봤을 때 참 우리 아버지만큼 잘난 사람 드물 것 같아요. 아버지는 평생 땀 흘려 일군 그 많은 재산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꺼이 체육관 건립에 기부한 그런 멋진 분이셨습니다. 그다 지어놓고 난 뒤에 종합체육관을 갖다가 합자만 넣지 않고 나왔어요. 그 대신에 비석을 앞에다 세워주겠다.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종하라는 그 이름 주는 게 그렇게 그거 하냐고 내가 그때 야단을 쳤어요. 아들은 그렇게 울산 최초의 실내 체육관에 종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이 더 많이, 더 오래 기억되길 바라면서 말이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것을 그냥 내버리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속했어요. 상속. 아버지의 뜻을 상속. 아버지가 남긴 종하체육관. 아들은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공간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쁠 거 있어. 돈 드는 거 아닌데. 그래. 저기서도 왔네. 저 두산 건데. 여기 뭐 뷰가 멋있다 여기. 여기가 옛날에 번화가였어. 야, 울산 경찰서도 좋아진 것 같은데? 옛날에 하얀색 태백돌이었던데? 일대가 다 배밭이었죠. 예, 배밭이 많았고 봄철에는 뭐 배꽃이 허옇게 폈었죠. 예. 봄이면 하얀 뱃꽃이 눈처럼 내리던 야트막한 야산 아래. 어렸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과수원하고 그냥 거의 벌판이었습니다. 벌판이었고 논밭이었죠. 삼산까지 거의 다 논밭이었고. 그 허허벌판이 할아버지 땅이었고 할아버지 집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마을로 보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어렸을 때 서리도 많이 했었어요. 오두막도 있었고요. 집은 거의 없었어요. 집은 저희 집이 거의 유일했다고 보시면 돼요. 울산에서도 내로라 할 정도로 컸던 과수원.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파란만장한 삶이 그대로 녹아 있었죠. 울산서 천석군의 아들로서 태어나가지고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놀러 다니는 것을 건 10년 동안 했어요. 다시 울산을 와보니까 집안이 은행이 다 차압하고 거지가 되었어요. 남아있던 것이 그 신정동에 있는 과수원하고 못 팔아먹은 땅에 산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과수원을 개각 안 하고 해가지고 다시 재건을 합니다. (1920년대)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아온 이종하 선생. 밥 대신 쑥으로 끼니를 때우며 3년 동안이나 일군 과수원이 바로 그 당시 배밭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서 64년도에 시댁에 찾아가 뵀을 때 완전히 뭐 논밭 그저 사이에 저희 시댁만 우뚝 소술대 문이 있고 막
큰 개화집으로 꽤 컸어요. 이게 하여튼 그 집만 덜렁 있고 주위가 너무나 논밭이고 거기는 완전히 교외였죠. 제가 택시를 타면 울산에 가서 무조건 기사한테 신정동 부잣집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어느 택시 운전수도 다 알았어요. 멀리서도 한눈에 들어올 만큼 으리으리했던 기와집. 하지만 지금은 그 터만 남았는데요. 저 뒤에가 본체지. 여기 조그만 동산 같은 게 하나 있었잖아. 어. 연못도 하나 그러니까 있었고. 여기가 본체가 저쪽이지. 어. 어. 이게 동산 그러니까 그대로 그 사람 들어오는 길은 이 길이 메인이었나? 그럴 거야 아마. 이 길이 메인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미 30년 전에 모두 사라져버린 할아버지의 집. 여기는 아직도 그때의 시간에 멈춰 있습니다. 아깝지. 그것도 여기가 건물이 본가가 굉장히 있었고. 좋은 건물이었는데. 그래도 아유 그건 100년 된 건물일 텐데 거의. 지금은 이제 거의 100년 됐지. 100년 됐을 텐데. 100년이 넘었죠. 왜냐면 1900년대 초반에 진 건물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사랑채가 참 좋았어. 그러니까 사랑채가 참 멋있었어. 사랑채 누각이 있었잖아. 누각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누각 보면 있고 그 밑에 워낙 연못이 있었어. 있었는데 그 덮어버렸다며 사고된 거기 건데. 사랑채라도 좀 유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곳에는 지금도 여전히 신정동 부잣집을 기억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물이 여기 요 뒤에 요짝 옆에 하나 있었고 여기 하나 있었고 우물이. 근데 요 일대에 우물이 없어가지고 우물이 없으니까 여 옆에 지금 저 시청 옆에 마을이 큰 게 있었거든요. 큰 게. 거기도 여기 물을 다 갖다 먹습니다. 인심 좋았지요. 부자로 사니까 그때는 다 가난하게 산다 아닙니까? 거의 많이 베풀었죠. 이 집에서. 그뿐 아니고 뭐 많이 베풀었습니다. 이종화 선생의 집에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는 큰 마을은 바로 신흥마을이었습니다. 광복 후 울산에 터를 잡은 사람들과 피란민들이 모여 살던 일종의 해방촌이었는데요. 원래 논이던 것을 땅 주인인 이종화 선생이 집터로 그냥 내준 곳이죠. 평소에도 그 많은 땅을 미천 삼아 좋은 일을 하려고 했던 이종하 선생. 여든이 넘어 평생 소원이었던 교육 사업을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참 울산은 75년도가 그때 인구 10만 정도, 10만, 12만 이랬습니다. 그래. 그리고 공업 단지가 생겨가지고 이제 공업화 내가 산업화 돼가지고 그 당시에 행사는 많은데 뭐 무슨 장소가 없어요. 그럼 뭐 어디 운동장에 가고 뭐 헛벌벌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체육관 하나 짓읍시다. 실내 체육관을 짓자는 얘기는 이미 1973년부터 나오기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행사라도 하나 치르려 치면 울산 초등학교 강당을 쓰거나 그도 아니면 멀리 마산이나 진주까지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마다 울산시의 빠듯한 살림이 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 시의 재정이 얼마 안 됩니다. 지입해봐야 농지세. 양 그때는 뭐 양성 그런 거 한번 듣고 뭐 기업체 돈 들어오는 데도 없었어요. 시에서 또 월급 주고 뭐 새마을하고 도로 내고 아스팔트 시청 앞에서 문지가 퍽석거렸거든요. 그때 어디 뭐 아스팔트 어디 있습니까? 그 아스팔트 깔 그거 바쁘지. 체육관 질 염두도 못 해. 당시 체육관 건립 비용은 적어도 1억 원 이상. 그런데 당시 울산시가 1년간 모금한 돈은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이종화 선생이 내린 결정은 바로 체육관을 통째로 지어주기로 약속한 것. 자기가 지어주겠다 그러더라고. 그것도 있는 돈 가지고 사람들 내보내서 외국에 내보내가 어떻게
짓는 거 연구는 해오라고. 그 남은 원수는 자기가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체육관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체육관뿐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땅까지 내놓기로 한 그야말로 통 큰 기부였죠. 사실 땅을 기부하는 건 그리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건물 지을 돈을 마련하는 거였죠. 그 당시에 울산시청이 주위에 평당 땅값이 5,000원 압박을 했다. 그 1억 3천 하면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뜨는데 그럼 돈을 자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땅은 많은데. 그 땅을 갖다가 이게 1억 3천 될 때까지 파는 거야. 좋은 집 한 채가 500만 원이던 시절. 1억 3천만 원이라는 그 큰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미 아들에게 물려준 땅까지 전부 내놓았습니다. 네 인감 내라 해가지고 내가 내 이름 있는 거 다 뺏어서 그 체육관을 지었는데 나는 지금은 더 그렇지만 그때도 그렇게까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 난 처음부터 찬성이었어요. (1976년) 이종화 선생의 기부로 급물살을 타게 된 체육관 건립. 노 사장이 이제 주관을 했는데 체육관의 전체 구도를 잡은 곳은 울산의 박종 설계사무소였는데요. 그 신일 고등학교 노 사장이 가가지고 그 현장 파악하고 갔잖아. 근데 그건 기억이 나거든. 내가 신일 갔고 네. 저 전주 실내 체육관 도움으로 된 거. 그걸 두 군데는 와서 봤는데 그때가 장춘 체육관은 아마 있었을 거야. 그때만 하더라도 저 아버지 도움 형식으로 된 전국의 체육관 시설을 두루 둘러본 후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그 옛날에 옥천탕 옆에가 아버지 설계 사무소였는데 근데 그 옆에 가면 새나라 여관이라고 그 여관을 얻어가지고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두서너 달 작업을 했을 거예요. 울산이 벤치마킹한 곳은 1969년에 지어진 서울 신일고등학교 체육관. 신일고등학교 트러스가 경양 철골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를 어디서 했나 물으니까 거기가 일본에 있는 일시상회 조언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을 모셨습니다. 울산까지 모셔가지고 요거를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종화체육관은 신일고등학교 체육관과 전체적인 모습과 설계가 같은 구조입니다. 그리고 1977년 9월 울산에 1200석 규모의 실내 체육관이 마침내 들어섰고 그해 11월 26일 이종화 선생으로부터 기증을 받게 된 거죠. 시에서 그때 이주영 회장님한테 우리 이종 할아버지 비서가 나타나면 공로 비서 시험만 좋겠느냐 이러니까 이주영 회장이 울산시 종화체육관을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하고 한참 그 하다가 할 수 없다 뭐 물려고 규정자의 뜻을 따라야 되니까 이만한 이 돌이 들거든 요만하지. 그런데 울산시 종화체육관 그 돈은 그때 100만 원 돈 든다 해라 아마. 그래 이주영 회장이 100만 원. 그 총 금액 1억 3천에다가 100만 원, 1억 3천 100만 원 들었어.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끝까지 지킨 덕분에 울산 종합체육관이 아니라 종하체육관이 됐습니다. 그때 참 되게 자랑스러웠어요. 아주 그때 제가 저 공단에 회사에 다녔는데 그 회사에서 신문에 나고 하니까 그때 굉장히 자랑스럽고 참 돈을 이렇게 쓰는구나 그런 걸 갖다 그때 내가 참 그때 할아버지가 내가 역시 생각하던 할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어느덧 4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종합체육관을 리모델링한 것도 여러 차례. 설계 당시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곳이 있을까요? 변동사항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단열이 좀 떼졌네. 여기 지금 흰 색깔 있죠? 여기 단열 처리가 된 거고 이 바닥이 단열이 됐죠. 그 당시 지역 최대의 수건 사업이었던 체육관 건립. 그럼에도 한 개인의 기부로 이루어져 건립 과정 그 자체가 그야말로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름은 체육관이지만 실제 다목적으로 쓰였던 종합체육관. 종합체육관이 지어진 후 전국 단위의 실내 스포츠를 비로소 유치할 수 있었고 지역에서 보기 힘든 공연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요. 아, 그때 오페라는 충격이었어요. 연극을 노래를 하면서 하는 연극이 있구나. 그 연극은 이제 사람들이 대사를 하고 주고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다 노래를 하고 합창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이런 것도 있구나. 뭐 그 시절에는 우리 울산 지역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울산에 많은 공간이 생겨난 2000년 이후 그 인기가 조금은 시들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백일장을 하거나 가족 행사를 치르는 일상에서부터 우리나라 정치사에 큰 변화를 가져온 묵직한 행사까지 모두 종합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바깥 세상을 보는 여기 이제 관문이 되기도 했고 또 뭐 각종 뭐 그런 성장 과정에서 여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울산에서는 그야말로 유일한 실내 공간이었기 때문에 울산 사람들의 어떤 삶의 현장이었죠. 울산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1970년대. 이때부터 종합체육관은 단지 하나의 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함께 성장한 문화 공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회에 환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정환 씨는 그때 이제 그 자기 어떤 재산을 환원했는데 상당히 많이 환원을 했죠. 이 정도면 그 당시로서는 뭐 부자기는 부자지만도 상당히 많이 환원한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생활은 상당히 그 어른이 검소하게 살고 그렇게 살면서 그랬습니다. 이종화 선생의 아들 이주용. 그가 일찍부터 아버지에게 배운 것은 돈 쓰는 법이었습니다. 영감이 난 7살 때 나를 끌고 다니면서 돈 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돈 쓸 때 잘 써야 된다. 흥정을 해서 최소한도의 물건을 값을 주고 살 수 않은 돈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데 그렇게 신경을 썼어요. 영감이. 아버지와는 둘도 없이 가까운 부자지간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힘든 시간의 연속이었죠. 그래도 출생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차라리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내가 양자를 갔잖아요. 근데 나는 양자를 간 게 젖꼭지도 안 물고 난 간 거예요. 나는 중학교 1학년까지 내가 양자 간 거 몰랐어요. 처음에는 굉장한 쇼크지. 그의 친부는 해방 후 농림부 차관을 지낸 울산 출신의 천재 농정학자, 사촌 형인 줄로만 알았던 강정택 선생. 울산 1호 여의사였던 이간호는 그를 낳아주신 어머니였습니다. 사실 양부인 이종화 선생은 친부인 강정택의 외삼촌이었는데요. 강정택 선생을 키운 분은 반은 이종화 어른이고 그래도
뭔가 좀 공부를 시켜야만이 그래도 가족을 살리겠다. 아버지는 일찌감치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을 살리겠다 하면서 공부를 시키려고 대구로 보낸 것은 이조화 어른이었거든요. 예. 숨통을 틔우게 한 분은 바로 이조화 어른이었어요. 외삼촌인 이종화 선생에게 자신의 큰아들을 양자로 보낸 친부. 어린 이주용을 혼란에 빠뜨린 이 일생일대의 사건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 그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여기서 내가 움직이면은 이게 중심이 다 움직인다. 나는 고정이다. 끝이다. 해가지고 딱 그어서 한 며칠 고민하고 끝내버렸어요. 울산의 부잣집 아들이 된 이주용.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한국의 정보통신을 이끈 소프트웨어 1세대 기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은 중학교 때 6개월 정도 영어 회화를 배우면서부터입니다. 울산 그 옆집에 살던 사람이 취직하러 간다고 나보고 가자 그래. 그래서 갔더니 야, 너 통역하고 싶으니? 글쎄 뭐 난 통역 잘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 괜찮대. 너만큼 하면 통역하면 되니까 네 통역하라 그래서 사령관이 직접 나를 갖다가 통역을 시켜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전쟁 당시 울산에 주둔했던 미 공군 사령부에서 통역 일을 하고 있던 그 무렵 본가 인근 달리 마을에 강남초등학교를 이제 막 새로 지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아버님이 그 강남국민학교를 짓는데 기성회 회장을 맡으셨다고요. 아버지가 그 기성회장이니까 네 미군 부대에 좀 부탁해가지고 이 사람들 좀 현지 좀 도움을 좀 정해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가서 얘기한 게 공군부대 얘기를 했다고요. 미 공군 부대는 강남 초등학교를 짓는 데에만 도움을 준 게 아닙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캠브리지 대위의 후원으로 미국 유학길에 오르는 행운도 얻었던 거죠. 그때가 이주용이 서울대에 재학 중이던 1955년입니다. 하지만 정작 미국 미시간 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에는 취직이 어려워 골프장에서 접시 닦기까지 했는데요. 우리 주임 교수 보고 내가 딴 사람들은 다 취직을 했는데 선생님 날 잘못 가르친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이렇게 접시만 닦아야 됩니까? 하고 했더니 우리 주임 교수가 그래 너 월급이 작더라 자문하면서 사회과학 우리 미식 대학의 사회과학 연구소에 취직을 시켜줬어요. 그게 내 컴퓨터의 시작입니다. 미국 사람들조차 컴퓨터를 잘 모르던 그때 운명을 바꾼 또 한 번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회사에 한번 취직하자 해가지고 IBM 회사에 시험을 쳤죠. 그래서 시험을 쳐가지고 합격을 해서 그냥 한국 사람으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1960년 IBM에 입사한 최초의 한국인 이주용. 그러면서 경제학자가 아닌 컴퓨터 전문가의 길을 걷게 됐죠. 그렇지. 그 친구가 브레인처럼 스파인 친구여서 그랬지. 인스터 브레인. 그래가지고 경기 중고등학교를 함께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가 컴퓨터와 인연을 맺을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 그 만나면 거기서 다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람이 별명이 고물이라고 고물.
근데 고문이라고 별명을 진 것이 애가 허스름하고 텁텁하고 그러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그러한 흐름이 있어. 컴퓨터가 이제 막 세상에 나온 데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기도 빠듯한 때라 잘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판하고 계산기하고 시합을 시켜요. 그런데 주판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나라는 이 주판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할 때입니다. 네. 그때는 사실 금성자라는 게 라디오 팔아먹을 때 아니니. 라디오 장사할 때 컴퓨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건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저 20년 전에 AI 얘기하는 얘기야. 일본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살 생각은 말아라.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서 직접 배워가지고 우리가 3차 산업혁명의 선봉장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그 강의를 한 다음에 이병철 씨하고 그 간부들하고 같이 점심을 했거든. 그래? 그 당시 적어도 IT 분야에서만큼은 일본에 뒤처질 수 없다는 확고한 생각을 가졌던 이주영. 이 컴퓨터가 이제 그때는 잘 알려지지가 않았대거든요. 근데 컴퓨터가 산업의 두뇌다. 이 개념을 그때 그 재벌, 특히 LG하고 삼성의 최고 경영진한테 그 설득을 시킨 거예요. 그걸 눈을 깨게 한 거지. 이 컴퓨터라는 거 해야 되겠구나. 쉽게 넘어가지. 근데 미국 유학을 떠난 친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돌아오게 된 데에는 컴퓨터와 관련된 이런 열악한 국내 환경도 한 몫을 했습니다. 참 미흡하니까 말이야. 그는 얼마나 기특해. 이 사람은 뭐 그렇게 무슨 자세한 디테일은 큰 관심이 없고 크게 방향을 딱 정해가지고 나가는 데는 아주 과감해요. 말하자면 개척자 시대에 잘 맞는 사람이지 사실은. 미국 유학을 떠난 지 7년. IBM 한국 대표로 다시 고국땅을 밟았습니다. 당시 1인당 국민 총 생산은 그의 연봉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100 수준. 컴퓨터라는 말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였죠. 그러고도 4년이나 흐른 1967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컴퓨터가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되는 컴퓨터 사진입니다. 67년에 도입된 컴퓨터인데 이 컴퓨터가 이렇게 차에 여러 대에 실려 들어오고 있지만 아마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가 갖고 있는 핸드폰의 성능보다도 못한 아마 그런 장비로 예상이 됩니다. 총 무게 35톤. 대형 트럭 5대 분량으로 도입된 한국 최초의 컴퓨터 팝콤 222.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기 일주일 전 바로 그 1호 컴퓨터 교육을 시켜달라는 한국 생산성 본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려고 한 며칠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나한테 교육받는 것보다는 일본 사람에게 직접 받지 그 시시한 소리 하고 있냐고. 받는다 그러고 점심 나가버리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붕괴해서 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컴퓨터 1호를 맡겼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내가 남은 거예요. 좀 붕괴해서. 1호 컴퓨터의 첫 임무는 우리나라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분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설립한 것이 국내 1호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국전자계산소, 바로 KCC 정보통신의 전신이죠. 그리고 만들어진 또 하나는 당시 2천만 명에 이르는 전 국민의 정보를 수집해 수치화한
주민등록번호. 이 모든 게 컴퓨터가 있어 가능했던 일이죠. 지금 잘못된 번호를 주민등록번호 6자리에 넣어보면 우리나라 들어가면 이건 가짜입니다고 나옵니다. 어떤 번호고 컴퓨터가 안 준 자료 같으면 이게 자료가 지 번호가 아니라고 나와요. 이거는 미국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없는 되어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로써 이 분야에서만큼은 일본보다 7년이나 앞설 수 있었는데요. 주민등록은 1975년에 천여 명의 인력이 선교대로 그야말로 밤낮 없이 매달린 끝에 전산화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한번 야단치시면은 건물 전체가 뭐 흔들릴 정도로 우렁차게 목소리가 크셨기 때문에 혼났던 기억. 그다음에 연말에 이제 불러셔가지고 다독거려 주시면서 다 너 잘 되라고 일 잘하라고 그런 거야 하고 이제 또 다독거려 주시고. 그 당시에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아마 급여 수준이라든가 상여 수준이 아마 최고에 있었을 겁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은 우리나라 철도 승차권의 전산 발매 시스템 개발입니다. 일본 소프트웨어만은 결코 쓰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로 마침내 자체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이 시스템은 1991년 태국 철도청에도 쓰인 한국 소프트웨어의 첫 수출 사례가 됐죠. 내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뭐 하나를 하고 간다는 뿌듯한 것이겠습니다. 정보화 산업을 일으켜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IT 산업은 앞서게 했다는 데 대한 나의 프라이드는 아주 강합니다. 이주용 회장은 아버지인 이종화 선생에게서 배워 두 아들에게 물려준 하나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울산 땅을 팔아서 사업하지 마라 라고 저희한테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고 좀 아버지 재산 팔아서 사업했다는 말 듣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이주용 회장의 장남 이상현 부회장 역시 처음에 입사할 때 아버지가 물려준 사업보다 10배 이상은 키우겠다는 목표가 있었고 실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죠. 소프트웨어 사업을 넘어 수입 자동차 판매라는 전혀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린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는 IT 분야에서 고집스러울 만큼 외길 인생을 걸어온 아버지의 맥을 이어 IT 서비스 전문 기업을 운영 중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소개하는 솔루션은 이제 제 얼굴을 인식해서 워크스루라고 해서요. 지나가면서 들어갈 수 있게. 지금 현재 광화문, 과천, 세종, 대전청사 4대 청사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솔루션입니다. 외부 환경에 잘 흔들리지 않는 기업을 만든 힘은 탄탄한 기술력에 있습니다. 이 중에는 1970년대에 만들어져 2000년대에 꽃피운 게 바로 출입국과 관련된 분야죠. 이와 같이 2단계를 통해서 인식을 하는데요. 먼저 여권을 인식을 해서 이 여권 위조 여부를 확인하고 여권이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되면 1차 문이 열리고요. 2차 문에서는 얼굴과 지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동일인지를 판단한 후 이 문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평균 통과 시간 11초라고 그러는데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절대 느린 건 액셉트가 안 됩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평가받을 때도 속도에서는 항상 1등을 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사실 울산에서 종합체육관만큼 변함없는 곳도 없습니다. 호크로 캔디교 선수 입장!
지난해 10월 모든 경기와 행사가 뜸한 가운데 모처럼 이곳에서 열린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이겨서 받은 트로피인데 주니어 헤비급 챔피언입니다. 마이너스 82kg. 네, 그게 정식 명칭입니다. 굉장히 좋았죠. 무슨 시합을 뛰든 일단 이기면은 진짜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느낌이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울산이 고향인 선수가 이곳에서 하는 경기라면 처음부터 점수 아닌 점수를 얻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짜릿하죠. 말로 표현은 안 되는데 막 등에서부터 이런 뭔가 전율이 올라오는, 정말 긴장되면 그런 것도 안 느껴지는데 조금 시합 이제 라운드마다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때 그런 화이팅이라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응원해 주시는 분들 목소리 들으면 굉장히 전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때론 패배의 쓰라린 기억마저도 지나고 나면 이곳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죠. 저는 원래 이제 유도 선수였는데 제가 이제 14살에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첫 시합이 이제 종합체육관에서 하게 됐거든요. 근데 잘 못해가지고 첫판 탈락이긴 했는데 그래도 첫 시합이라서 그런지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종합체육관에서 가장 많이 열린 대회는 주로 특설링에서 펼치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체육관 가는 데 다 같이 가서 이제 밤새도록 링을 설치하고 또 그 다음날 시합 뛰고 했었거든요. 그날 그 고생한 만큼 또 응원도 많이 해주고 하니까 저한테는 머리에서 또 저를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다른 체육관보다는 더 애착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곳은 국제대회도 잦은 편이라 외국 선수들에게도 꽤 익숙한 곳인데다 관계자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또 없습니다. 종합체육관 보면은 대관료가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체육관이 다른 데 비해 큽니다. 2층도 있고 여유있게 돼 있고 또 주차 관계 위치도 적당한 데 있고 해갖고 경기하기야 제일 좋은 체육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70, 80년대 종합체육관에서 경기가 열리는 날이면 그야말로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리기 일쑤였죠. 그때를 보면 이 그림을 쭉 보니까 종합체육관에 관중이 꽉 다 찼대요.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죠. 관중들이 뒤를 보면은 1층에도 꽉 차고 2층에 다 모은 앉아가지고요. 정말 머리가 보이죠. 일어나가야 됩니다. 열기가 확 들어가요. 체육관 열기가 나니까 애들이 더 흥미롭게 대해요. 경기 장면이. 그때 당시 체육관을 가득 채웠던 열기와 함성은 여전히 모두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 넘었지만 제가 지금 청년이라면은 거기 한번 올라가서 저도 땀 흘리면서 한번 싸우고 싶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지만 2020년 10월 25일 이 대회를 마지막으로 종합체육관에서 더 이상의 스포츠 경기는 없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13일 이날 이주영 회장은 아버지가 건립해 기부한 종합체육관을 아버지처럼 재건립해 울산시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규모는 600억 원. 감사합니다. 전 시민의 뜻을 제가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돈 쓰는 기회를 주신 울산시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일찍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다니며 돈 쓰는 법을 가르쳤던 이종하 선생. 아흔을 바라보는 아들은 마침내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을 사회에 다시 돌려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도 말씀하셨지만은 돈을 버는 것보다 쓰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희 할아버님 때부터 아버님한테 말씀하셨고, 돈에 대해서만큼은 지독하리만큼 철저하고 또 쓸 것 같으면 가치 있게 써야 한다는 집안의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실천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는 지난 2017년 KCC 정보통신의 50주년 행사였습니다.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 견디고 또 열심히 일해 주셔서 오늘날의 KCC가 있고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정보 산업이 이렇게 발전을 했습니다. 따뜻하죠. 따뜻하고 어려운 사람 보면 인정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겸손한 사람은 아닌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오만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담하고 당당하고 그런 인생 살아온 분이다.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것밖에 말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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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로부터 받은 고마움을 언젠가는 돌려줘야겠다는 생각. 그것이 곧 기부에 대한 그의 평소 철학이었습니다. 지난 50주년 행사 때 그 사제의 절반을 사회 환원하시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 저 또한 그거에 기꺼이 동의해드렸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잘한 기부들을 많이 하셨어요. 1985년 아버지의 이름을 붙여 종하장학회를 설립한 것도, 2017년 미래와 소프트웨어 재단에 사제 100억 원을 기부한 것도 모두가 돈을 잘 쓰기 위한 노력의 하나죠. 사실 종하체육관을 재건립하겠다는 약속도 그런 기부 활동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의 이름은 종하 이노베이션 센터. 그런데 여기에는 청년을 위한 창업 공간이나 코딩 교육 공간, 문화 공간 말고도 종하체육관의 추억을 살린 스포츠 공간이 있습니다. 기부에 관한 하나의 원칙은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원하는 가치를 담을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일단 기업에서 기부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한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는 좀 있지만은 특히 같은 장소에다가 기부를 한다라는 거는 아마 우리나라에선 처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주영 회장이 처음 기부를 결정했을 때 단 한 명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그의 가족들. 아버지 안 힘드세요 오늘? 아니, 저 자고 왔어. 괜찮아? 좀 주무셨어. 우리 한번 걸어볼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걸어보자. 운동하시는. 아버지 운동하는 거 한번 사진 찍어야지. 제일 하기 싫어. 불굴의 의지 아버지. 아이고 맞을 줄 알았다. 현직 고등학생. 현직나? 혼자가 왔네.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언제나 빠지지 않는 이야기 속 주인공이 있습니다. 울산의 그 아버지는 그러고 나서는 참 통이 크고. 아버님 여기 계시잖아, 할아버지. 인물이 얼마나 좋고 무슨 영화 배우 같이 생기셨어요. 크락 케이블? 크락 케이블 같아. 할아버지가 뵐 때 정말 시골 어른이 아니야. 권위가 있으시고 카리스마가 있으시고 굉장히 국제적인 어른이셨어. 그 당시에. 근데 그 아버지가 학교라고는 안 다닌 분이야. 한학하신 분인데. 근데 아버지가 뭐 한자고 뭐 글자고 일본어도 어떻게 잘 보니까 쓰시고. 아 이놈들이 나에게
욕을 할까 싶어서 일본어를 배우게 되고 중국어도 조금 배우고 그래도 내 욕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니까. 무엇보다 가족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종합체육관이 있던 그 자리에 기부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됐다는 점입니다. 종합체육관 언제 건립되는 거예요? 금년 가을에 이제 아마 시작할 거예요. 아, 준공을? 2023년 말까지? 첫 삽질 때는 할아버지 가세요? 중국식 하시는데 너무 멀지 않아요? 누워서 가셔야죠. 첫 삽질 때 가셔야겠네. 뒤돌아보면 좋은 기억보다는 아픈 상처가 더 많았던 고향집.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예 발길을 끊다시피 했고 다행히 이번 기부로 한 발 다가서게 된 것이죠. 아버지 울산 마지막 가신 게 언제예요? 몇 년 됐죠? 한 4, 5년 됐지? 4, 5년이 뭐야? 그 5년 더 됐지? 우리 신정도 없애고 나가지고 내가 거의 안 갔을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안 가시고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울산은 여전히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과 아버지의 유년 시절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곳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서 제가 놀던 뒷동산이고 저희 고조 할아버지 산소가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여기는 뭐 수십 번 놀러 왔죠. 정말 많이 놀러 왔고 제가 마지막 기억은 할아버님 장례식을 여기서 했던 기억입니다. 조상 대대로 터를 잡고 살아왔던 땅. 하지만 지난해 종합체육관 재건립이 결정된 후 후손들은 가족묘를 이장하고 그 땅마저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선뜻 내어놓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갖고 계신 프라이드 중에 하나가 할아버님 땅 팔아서 사업하지 않았다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아버님한테 기대지 않고 사업해왔다. 그런 프라이드로 지금까지 저도 살았고, 저희 자손들한테도 똑같은 그걸 강조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로부터 그 당시 물려받은 땅을 단 한 곳도 건드리지 않았던 아버지. 아들들 역시 그 아버지의 재산에 단 한순간도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합체육관을 다시 지을 땐 더 넓은 공간으로 만들어주자는 게 설계의 기본 방향입니다. 자연스럽게 한 공간으로 녹아들 수 있게끔 이런 펜스 같은 거를 좀 없애고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게끔 뒤로도 이렇게 그러니까, 도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려고 산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 완전히 이 동네는 완전히 공원이 되겠네요. 광장 만들려면 아이들도 이제 많이 와가지고 놀 겁니다. 이게 시민들하고 아이들이. 정말 울산시 한가운데 좀 정말 이런 공원이 하나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합체육관 재건립으로 일대 변화를 겪게 될 이곳. 하지만 꼭 지키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돌을 울산광역시 종합체육관 있잖아. 요 돌을 파갖고 저건 보관을 하라 그랬어. 그건 바로 아버지가 지켜낸 종화라는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지난 8월 말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들어간 종합체육관. 그렇게 44년 만에 역사 속으로 그 모습이 사라지게 된 종합체육관.
그러면서도 기부를 통해 그 이름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 네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거는 사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재산이고 네가 잘 관리해야 되는 재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되게 공감하는 게 어차피 저도 살면서 제가 뭐 맘대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도 즐거움이겠지만은 또 살다 가면서 좋은 흔적을 남기고 사회에 보탬을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보면은 그게 훨씬 더 보람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화체육관 자리에 같은 이름으로 들어서게 될 종화 이노베이션 센터. 본인의 의지, 그리고 거의 지역의 필요성,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한 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하고 필요해도 할 수가 없으면 안 되는데, 딱 할 수가 있을 때 딱 그게 됐던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의 가치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변할 수 없는 나눔의 가치가 공존하는 곳. 종합체육관은 이종화 영감님의 작품이고, 그것을 다시 이 재건을 해서 종합복합문화센터를 만들겠다 하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 이것은 완전히 이제 이주영 회장님의 아이디어겠죠. 근데 나는 이렇게 두 분이 정말 돈은 이렇게 쓰는 거야 하면서 사회 환원하는 그 모습이 좋은 교훈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팔자인가? 운명이었어? 타고난 팔자였으면 그렇게. 종화체육관은 아버지와 아들의 기부를 통해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돈을 잘 쓰려는 거겠지. 응? 돈 쓰기가 힘들다는 거. 그렇지. 돈 벌기보다는 돈 쓰기가 힘들어. 그래서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 그것이 가훈이겠죠. 그런 잘 쓸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게, 나는 뭐 좋은 기회를 받았으니까 행운해. 종화체육관에서 종화이노베이션 센터까지 모두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될 것입니다.